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통합과학 2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그 가운데서 산화 환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억 년 전에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죠.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지구는 살기 좋았을까요? 물론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태양계의 수성이나 금성처럼 생물이 살 수 없는 행성이었겠죠. 하지만 인류가 블루마블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지구는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또 아름다운 행성이 되었습니다. 지구가 지금과 같은 모습과 환경을 어떻게 갖췄을까요?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인간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친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구가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되고 또 옛날 원시 인류에서 진화한 인류가 안락한 생활을 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여기서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 화학 변화 측면에서 지구와 인류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다준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 뭐죠?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 시간에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식물 잎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바로 광합성이죠. 좀 더 정확하게 광합성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자면요.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을 이제 광합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합성은 엽록체를 가진 식물이 하는 것이고 또 동물이 하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기초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질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선캄브리아 시대 때 등장한 이제 단세포 생물이 있었다고 공부를 했죠. 그게 뭐였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사이아노 박테리아죠. 또 남세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남세균은 광합성으로 산소를 생성하기 시작한 최초의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세균의 점액질에 모래와 진흙과 같은 부유물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이제 퇴적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스트로마 폴라이트라고 한다고 우리는 지질시대 공부할 때 함께 익혔죠. 그래서 이 스트로마 폴라이트는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광합성 반응이 자연과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광합성은 이제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니까 생물들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겠죠. 광합성 반응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인 CO2와 물인 H2O가 만나서 이제 빛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죠.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을 했으니까 반응물은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고, 그 결과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이 됐으니까 포도당과 산소는 또 생성물이 될 겁니다. 이거 반응물과 생성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광합성이 어떻게 해서 자연 역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때 원시바다에서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남세균이 출현해서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산소는 바다에 녹아 있는 철과 반응을 해서 산화철을 생성을 했고요. 산소는 바닷속 철과 충분히 반응한 다음에 산소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방출되기 시작했고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화철의 화학식은 어떻게 될까요? 산화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산화 제1철과 산화 제2철이 있거든요. 산화철이란 말은 철이 산화됐다라는 말이니까요. 이제 금속 원소인 철을 앞에 쓰고 산소 원소를 뒤에 씁니다. 이산화탄소 화학식이 CO2죠. 여기서 산소는 뒤에 적었습니다. 그럼 산화2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FeO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FeO로 쓴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산화철 2고요. 밑에 이제 Fe2O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화철 3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산화 제1철이 있고요. 또 산화 제2철이 있습니다. FeO는 철 원자 1개가 있으니까 산화 제1철이라고 하고 또 산화철 2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산화철에는 삼산화 2철도 있는데 이는 삼산화, 즉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산화철이고 화학식은 Fe2O3로 적고 있습니다. 또 한글로 표기할 때는 산화철 3 또는 산화 제2철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산화철 3인데 왜 산화 제2철이라고 하냐면요. 산화철 3는 산소 원자가 3개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산화 제2철은 산화된, 즉 산소 1개와 결합한 철 원자가 2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제 산소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를 소모하는 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거죠. 그것은 무슨 소리냐? 이제 산소를 소모하는 생물이 이제 출현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들이 나왔고요. 또 대기 중에는 오존이 생성되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대기 중에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또 분해된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O3, 즉 오존을 만들죠. 중학교 과학 시간에 오존층은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요? 성층권에 있다고 했죠. 성층권에는 상대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은 공기층이 있는데 이것을 오존층이라고 하고, 오존층은 대지에 있는 생물들을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줘서 지상에서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됐죠. 광합성 반응과 함께 우리는 세포호흡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포호흡이 뭐냐면은 이제 산소로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 세포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이 바로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은 이제 여기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산소호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광합성 반응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세포호흡 또는 이제 산소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죠. 광합성 반응과 반대되는 반응이 바로 세포호흡이 되겠습니다. 세포호흡은 광합성과 함께 이제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 되겠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즉 세포호흡은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광합성 반응으로 이제 산소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또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 산소호흡을 통해서 그 산소는 다시 이산화탄소로 이제 바뀌게 되죠.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제 화학 반응 가운데 이제 광합성 반응 말고 또 화석 연료의 연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석 연료의 연소란 뭐냐면은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덕에 이제 인류는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증기기관은 이제 석탄을 원료로 하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의 연료는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석유 제품이죠. 또 이것은 이제 화석 연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석유와 석탄을 왜 화석 연료로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 즉 화석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를 채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 연료는요, 그러니까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힌 채 오랫동안 화학 변화에서 생성된 것을 일컫거든요. 화석 연료로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석탄이 있고 석유가 있고 또 천연가스 등이 있습니다. 다 이제 화석에서 추출된 연료죠. 또 석탄을 영어로 coal이라고 하고요. 고생대 때 나무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지질시대의 고생대에서 또 석탄기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중생대에는 중생대 딱 믿는 게 아니라 공룡이 살던 시대에 이제 쥐라기가 있고 백악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생대도 석탄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석탄기가 있었는데 이 석탄기 시기 약 6천만 년 동안 이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된 거죠. 고생대 석탄기 다음 시기가 이제 고생대 폐렴기인데요. 이때 이제 흰개미가 이제 지구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폐렴기 때부터 흰개미들이 이제 죽은 나무를 완전히 분해를 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이제 나무가 이제 화석이 되면서 석탄으로 이제 변화하지는 않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흰개미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 나무들이 이제 땅 속에 묻혀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됐는데 고생대 폐렴기 때부터 흰개미가 출현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무가 이제 석탄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탄이 만들어진 그 시기를 고생대 석탄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그 고생대 석탄기에 만들어진 그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다 쓰면은 석탄은 고갈이 되겠죠. 또 석유는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페트롤리움이라고 여기 써놨죠. 이 석유는 이제 영어로 페트롤리움이지 이제 오일이 아니에요. 요거 말씀드리고요. 오일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이죠. 기름이다 하면 이제 우리는 석유 휘발유도 그냥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석유는 페트롤리움이고 기름은 이제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이란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크루드 오일이라는 말에서 이제 오일을 쓰는데, 크루드 오일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원유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석유를 채취할 때 바로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추를 해서 원유를 채취하잖아요. 그 원유를 채취해서 그걸 정류한 다음에 석유를 뽑아내고 또 휘발유도 뽑아내고 하는데, 그 원유를 영어로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고 합니다. 석유가 화석 연료라는 거는 이제 모르더라도 영어로 페트롤리움이라는 것은 이제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시험을 볼 때 이제 지문에 페트롤리움이 나오면은 아, 이거는 석유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석유는 어떤 생물의 화석에서 비롯됐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가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무 화석이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됐다라는 것은 밝혀냈는데, 석유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플랑크톤, 특히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과 미세한 해양 유기물들이 화석화하면서 석유가 만들어졌다라고 지금은 이제 추측하고 있어요.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식을 알려면은 먼저 연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연소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제 화석 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연소는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이 탄다라는 것은 이제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식은 화석 연료와 산소가 결합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화석 연료와 산소가 만나서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빛이 만들어지죠. 그것을 이제 그 반응식이 여기 나와 있죠. 화석 연료와 산소 O2가 결합하면은 이제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연소 반응으로 이제 뭐가 생성되느냐 하면 이 반응식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와 H2O 즉 물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이 뭘까요? CO2와 H2O가 되겠죠. 또 반응물은 무엇이요? 화석 연료와 O2 즉 산소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소 반응식을 보면은요, 세포호흡 반응식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세포호흡의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앞에 이제 적어 놨었죠.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CO2와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화석 연료의 연소 화학 반응식 역시 화석 연료와 산소가 결합해서 CO2와 물이 만들어지고 있죠. 둘 다 이제 CO2와 H2O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또 이제 세포호흡과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이 이제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또 결합할 때 다 산소가 이제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화석 연료와 세포호흡 역시 이제 비슷한 화학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포호흡에서 포도당 플러스 O2는 CO2와 H2O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도당 대신에 화석연료라고 쓰면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식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는요,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면서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같은 경우는, 세포 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하는데 좀 천천히 반응하는 것이고,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은 산소와 결합해서 반응하는데 좀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화석연료의 연소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왜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런 반응인가 따져보면은요, 연소란 어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인류는 연료를 태워서 얻은 따뜻한 온기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됐죠. 불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고, 또 불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됐죠. 이건 다른 동물들은 이제 불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제 불을 이용해서 추위를 견디고 어둠을 밝힐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건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해요. 뭐 꼭 화석 연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무를 태워서도 이제 빛과 열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화석 연료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은요, 산업혁명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석탄을 연료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증기기관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증기기관에 이제 나무를 태울 수도 있겠지만 강한 화력을 얻으려면은 이제 나무 대신에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인류의 역사를 바꾼, 또 자연의 역사를 바꾼 이제 화학 반응 가운데 또 철의 재련이 있습니다. 재련이 뭐냐면은 철을,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철을 추출해서 정제하는 과정을 이제 재련이라고 하는데, 철을 추출해서 여러 가지 철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이제 철기 시대가 열리게 됐죠. 인류 역사에서요. 인류의 역사는 먼저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에 들어섰죠. 즉 철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이제 철기 시대가 열리게 됐고, 또 철기 시대에는 철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게 됐죠. 철로 무기를 만들 줄 아는 그 세력들은 이제 여전히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부족을 정복해서 세력을 키워갔고, 또 그 세력은 점점 국가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철을 재련하는 과정은 이제 산화철 3에서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 이제 철의 재련 반응식을 쓰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산화철 3와 일산화탄소가 결합해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화 제2철과 일산화탄소를 반응시키면 이제 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반응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철을 재련할 때 산화철 3를 원료로 하는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이제 산화철에는 산화철 3가 있고 산화철 2가 있다라고 했는데, 산화철 2 대신에 산화철 3를 쓰고 있는 이유는요, 이 산화철 3가 철 함유량이 굉장히 제일 많기 때문이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철은 자연에서 주로 산소와 결합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산소와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 산화되어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산화물이 된 상태로 이제 자연에 존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철은 이제 녹슨 상태로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녹슨 철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죠. 녹슨 철 그대로 못 쓴다는 거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이 녹이 쓴 철을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철을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 철을 재련해서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만을 이제 얻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또 재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철의 재련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요, 철을 재련할 수 있게 되면서 역사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무기의 발달과 농기구의 발달을 가져왔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받고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광합성 반응이 있고, 또 광합성 반응의 반대 과정 반응에 이제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또 화석 연료의 연소가 있고요. 철의 재련을 또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광합성 반응, 그다음에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점이죠.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산화 반응이란 무엇인지, 환원 반응이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충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산화 환원 반응이 뭔지 대충 아세요? 모르세요?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에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배운 것을 뭐하러 또 공부하느냐? 그때 배웠던 내용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통합과학 2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살펴보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